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추세가 어떻게 될까 이제 전망해 봐야 되는데 먼저 그에 앞서 오늘이 4월 3일. 4월 3일하면 바로 제주의 4.3 76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념식에 불참하고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취임하기 직전에 제주 한번 간 뒤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부터 한마디씩만 잠깐 들어볼까요? 김종대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본인의 어떤 그 이념, 자기 정신 세계에 갇혀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도 이걸 안 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진영 이념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안 빠져나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선거 포기한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거기가 지금 이 시점에도 여기까지 안 가고 뭐 선거 뭐 어찌어찌 해보길 바란다는 걸 참 염치 없는 짓이지 그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MB 시즌 2라고 윤석열 정권 처음에 관료들 임명하는 거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시즌 3가 되는 것 같은 시즌 2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은 이승만 시즌 2로 보여요. 예. 지금 최근에 그 4.3에 대한 이야기, 4.3 뭐 했던 그 조수현 후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막말을 했지만 4.3에 대해서도 뭐 북한 개입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로당 뭐 등등등. 근데 이거는 4.3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 규정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4.3을 그 강제로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 그 거스르는 행보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결국 거쳐 이승만 시즌 2로까지 지금 정신세계가 퇴행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사실 4.3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꾸준히 종종 이번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외가가 제주입니다. 예, 제주라서 같이 이제 겸사겸사 다녀왔는데 그 제주 4.3 유족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위 정당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함부로 뗄 수도 없어요. 정당 현수막, 일반 현수막은. 근데 정당 현수막의 명칭을 달고 4.3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제주에 몇 년 전에 도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요? 예,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하여튼 한번 도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것 좀 꼭 그런 혐오 표현하는 거 제발 좀 못하게 법 좀 바꿔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당연히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있거나 그러면은 뭐 학자적 관점이라서 문제 제기를 따로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미 뭐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정립돼 있던 거를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총선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거 금지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지금 준비가 됐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최근 20주의 갤럽 조사를 보면 지금 붉은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맨 오른쪽에 나오는 점점점, 요 점점점이 이제 조국 혁신당이고 녹색 정의당이 이제 회색으로 있습니다. 쭉 보면 현재 지지율 추세인데 추세를 3월 거 추세를 좀 보면 어떻게 보세요?
저 추세 보면 국민의힘이 다시 조금 오르고 3주차보다 3%포인트가 오르고 민주당은 오늘도 좀 떨어진 모습도 보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이제 계속 오르는데 요거는 이제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투표율하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랑은 좀 비례정당만 놓고 하는 비례정당은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요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다른 조사보다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신장식 변호사님이 저게 뭐지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예. 그 사실은 지금 일반 시기에는 일상적인 시기에는 당연히 조사로서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저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저희들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는데 예, 그쵸. 일반 정당 지지율 12%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정당 지지율은 이제 따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보니까 3월 달에도 그렇고 민주당이 33%, 그때 조국혁신당이 8%였어요. 예. 4월 달 보니까 29대 10이에요. 합치면 41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40%를 상회하는 합치면 40%를 상회하고 있고 여기다가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을 다 합치면 45%가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주당이 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그만큼이 또 조국혁신당이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 그러면은 지역구 후보가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그 부분을 좀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민 비조가 딱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예, 지민 비조 내지는 그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등등등 해서 이제 하면 네. 다 합치면 46% 정도 46%. 되거든요. 예. 야권이 46%다. 그러면 이 야권을 지지하는 46%는 투표 현장에 가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어디다가 표를 몰아줘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예. 모든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내 한 표는 소중하니까. 내 한 표는 소중하니까. 예.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저걸 보고 저는 일부 언론에서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의도적 오독이고 예. 두 번째는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요인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도 올라갔으면 튀는 조사구나 이렇게 조사다. 생각을 하는 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합리적인 자세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떠세요? 근데 그 야권 전체 토탈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본다면은 예. 일단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표 일부를 가져온 것 이게 한 50%, 나머지 50%는 중도 무당층에서 맞아요. 가져온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효과는 그것이죠. 일단 정치의 파이를 키웠다. 예. 그래서 야당의 토탈 파워가 커졌다. 이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조국혁신당의 이 가파른 상승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단순히 민주당 표가 아니에요. 이게 가져온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겠고 정의당 표도 일부 가져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아 그래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온 뒤로 녹색정의당 지지율이 50%가 줄었어요. 예. 뭐 또 그렇게까지 50%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맞아요. 뭐 반토막 났어요. 내가 화끈하게 있냐, 내가. 6%에서 1% 줄어가지고.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거예요. 다양성의 승리입니다. 이제 보수는 다양성이 아니라 단결을 중시해요. 예. 동질성을 중시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화가 안 돼. 서로 간에 그렇게 그걸 꾀할 거란 그런데 말씀이죠. 진보는 달라요. 그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중도 일부와 심판의 어떤 효과를 누린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안간 2030 특히 남성표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소나무당에서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노동표는 여성 일부는 녹색정의당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어디 찔러볼 데가 없어. 다 임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건 사면윤가다. 예. 사면윤가. 사면조가라고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뭐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까지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사면윤가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국민의힘에서 한번 그랬잖아요. 개혁신당 같이 손잡자 단일화 일부 지역구 얘기했었는데 사면 윤가 중에 개혁신당 한쪽을 이제 빼려고 돌파구를 찾아본데 개혁신당에서 안 가죠. 아니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선거 전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미래로 간 예. 과거에 친문이 좀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조금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보의 우리가 새로운 연합의 선거 전술을 처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보도 흩어지면 죽고 예. 뭉치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걸핏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니 야권 대통합이니 뭐 그다음에 저 선거제도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는 등 별의별 얘기 다 했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는데 이 프레임이 다 깨진 거예요. 그건 이것이 왜 전부 다. 깨진 건가요? 왜 깨졌느냐? 그 역시 프레임이 깨진 진보의 생존 방식은 세분화된 다양성에서 다양성이다.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연동형이 또 조국혁신당의 든든한 그 밑받침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는 우리 정치가 과거와 같은 어떤 진영 정치를 넘어서 다양성의 정치 시대로 접어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영웅들의 연합체 예. 이것이 앞으로 그 우리 진보 야권의 핵심 가치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래프들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양당 프레임에 묶여 있는 어떤 그 바깥에 정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 안으로 소구하는 이런 힘을 보여준 게 지금 야권의 토탈 파워의 본질이다.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네.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정권 심판론이 좀 많이 커졌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보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 의뢰의 조사한 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예,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이 조사는 이제 무선 전화 면접 100%, 응답률이 12%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가 아무래도 이제 응답률이 조금 ARS보다는 조금은 아니죠. 꽤 높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3월 조사와 비교를 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3% 정도, 3%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이 많이 올랐어요. 15%포인트가 올랐고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부분도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도인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냈죠. 네.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 조금 더 비례 투표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5% 일당이 되는. 1등이에요. 네, 네. 오늘 아침 조사 결과 저도 봤고요. 어제 또 MBC 트랙 네. 패널 트래킹 조사 네, 있잖아요. 패널 조사. 거기에서도 25% 해서 국민의 미래도 25%에서 동률이더라고요. 동률을 나와서 어쨌든 뭐 25% 정도의 지지율이 어제 오늘 좀 확인이 된 거라서 근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내지는 지지정당 없다 지역구에서 지지정당 없다가 한 25% 정도가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마음의 이정표를 세우느냐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네요. 요즘 너무 높아져서 또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아침에 아닙니다. 아침에 다들 모여서 케이크라도 하고 막 글쎄. 저 속으로 절대 서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텔레그램 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1등이야. 막 이러면서. 네버. 당연하지. 아니. 그럼 정당이 아니지. 아니요, 정말 안 그럽니다. 정말 안 그래요? 네, 정말 안 그럽니다. 그냥 결과만 딱 공유하고 더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킵시다. 저희들 이제 비례 후보들이 4개 권역으로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대전, 충청, 강원, 호남, 제주권, 그다음에 영남권 이렇게 4권역으로 나눠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만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선거운동원이라고 해봤자 마이크도 못 쓰지, 노래도 못, 플랜카드도 못 걸고, 플랜카드도 현수막도 못 걸지. 그러니까 오직 우리 지지자들은 25cm짜리 손핏개 요거 들고 그다음에 이 후보들은 그냥 육성으로 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써야 되겠네요. 근데 연설이 되면 안 돼. 또 목소리가 크더라고 하더라도 연설이면 안 돼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 대표님이 가시는 자리는 그나마 그 팩트TV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오마이 TV,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데서 라이브 방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풍습인데요, 풍경인데 핸드폰을 꺼내서
조 대표가 기자들이랑 무슨 얘기 하는지를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어폰 끼고. 우리 유세 방식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제가 그나마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죠. 이건 예, 아니다. 헌법 소원 냈습니다. 어제 냈죠 우리가. 뭐 시간도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헌법 소원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여서 뭐 우리가 야 잘했어 이럴 시간도 없고요. 근데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연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마이크도 쓸 수 없다.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왜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다 뭐 옛날에 양당 정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국혁신당도 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뭐 권역별 한 명 정도 상징적으로 후보를 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정당이라면 모름지기 그 지역구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거기를 유세장으로 활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 제기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돌파를 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법을 탓하는 건 쉽죠. 그러나 일단 그 과정에서도 일단은 대응을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언론에만 의지해서 하는 선거는 이렇게 이미지 선거로는 좋은데 뭔가 지역에 뿌리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아쉽겠다. 앞서 이제 그래프 다시 한번 연합뉴스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매트릭스 조사. 25% 조국혁신을 높게 나는데 그 비례 후보들 또 당직자 뭐 이런 텔레그램 방이 있죠? 뭐 있죠, 당연히. 저런 거 다 공유가 바로 되죠? 아 그런 건 공유하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러는데 딱 보고. 그냥 조 대표는 주로 공유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권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주시려다가 안 보여주시는데. 아니 주로 그래요. 더욱더 겸손하게 권역을 지켜주십시오. 권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조씨인데 조조하고는 많이 다르네. 아 그래요? 조조는 이럴 때 이제 세려 막 그냥 뭐 이럴 전진하고 그러다 적벽대전에서 그냥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조 씨라도 그 대표하고 이 대표는 좀 다른 것 같다. 조 씨가 몇 명인데 똑같겠어요. 아니 글쎄요. 성급한 일반의 오래 아닙니까? 아니 조 바이든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조 씨 많습니다. 바이든 하면 날리면이 되니까. 그거는 좀 거시기 하네. 조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조 씨.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국혁신당 분위기 봤고 지금 그 매트릭스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민주당보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인 신장식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추세가 계속할까요? 조국혁신당 문제부터 잠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인지 얼마 전에 조 대표께서 부산에 갔잖아요. 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 그 뒤에 청주도 오신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형국으로는 이래요. 그 민주당하고 행보가 이렇게 일부러 엇갈리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 대표가 부산에서 국민의힘의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나 뭐 이런 데서 그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그 심장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당의당이 저 멀리서 이제 골목으로 오면은 이제 칠라고 쇠파이프 들고 기다리고. 쇠파이프. 거기 이제 노동 현장. 그래서 아주 때가 올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거요. 요렇게 구도가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킬레스건 담당. 그러니까 이제 동남풍을 몰고 왔잖아. 그러니까 통일부가 북풍을 얘기하는 거야. 상쇄시키려고. 이게 맞받아쳐서 상쇄시키자 이거지. 그래서 북한 끌어들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여가지고 하나의 짜임새가 좀 짜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주로 남쪽에서 이렇게 벚꽃 따라 밀고 올라오시는 것 같다. 조국혁신당이. 일단은 부산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가 이전 예상보다도 국민의힘이 경합 지역이 훨씬 많아졌어요. 디비졌죠. 네. 디비졌나요? 뭐 그렇게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 쪽 이제 울산은 아직 안 갔는데 이제 부산하고 경남 쪽 대표가 쭉 가면서 첫 유세 일정을 부산으로 잡으면서 불어라 동남풍 우리가 그 다음에 경부선 따라서 이 동남풍 밀고 올라가겠다라고 첫 유세하는 날 그렇게 밝혔어요. 불어라 동남풍, 경부선 따라서 이 동남풍을
밀어붙여서 대구 거쳐 대전 거쳐 수도권까지 쭉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컨셉이 이제 두 가지 컨셉인데 또 하나의 컨셉은 도장 깨기, 응징 유세죠. 응징 유세. 그러니까 TV에서 보고 싶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아주 초박빙으로 붙었던데 보은옥청 영동의 박덕흠 후보. 그거 무슨 초박빙이요? 40대 41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붙었어요? 네. 빙으로 나. 네, KBS하고 그 충청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리서치. KBS인가 뭐 이렇게 조사를 했죠? KBS 충북에서. 놀랍네. 41대 40으로 붙었어요. 이재한 후보하고 박덕흠 후보. 이런 데는 이제 그 주요한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제 안철수, 이광재 분당갑에 붙었죠. 분당갑. 그다음에 그 며칠 전에는 성일종. 그다음에 신범철. 신범철 천안갑. 이런 분은 솔직히 좀 최상병 사건에서 진짜 출국 금지된 분이 후보로 천안으로 도피하셨어. 누구는 장관은 호주로 도피, 이분은 천안으로 도피. 이런 분들은 좀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는 꼭 조국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응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전, 박빙인 곳은 따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곳이라기보다는 뭐 박빙인 곳은 더 그 효능감이 있겠죠.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정말 TV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분당갑도 가셨나요? 아니면 안 가셨나요? 저는 안 가는데 대표는 가셨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TV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볼 만큼 보지 않았나요? 새 정치가 뭔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새 정치 이제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안에서는 열심히 저항하고 있어요. 그 의료 분업이나 뭐 의대 정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문제예요. 그게. 분당갑이 원래는 여당이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은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아마 그 동작도 가실 거예요. 동작을. 을에 가서 이제 동작을이 나경원 후보가 나오는 곳이죠. 국민의힘의 유사명 총경과 거기도. 그래서 뭐 누구든 그 보고 싶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은 분들 위주로. 근데 두 가지입니다. 불어라. 용산은 언제 가세요? 용산은 언제 가세요? 뭐 거기는 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뭐 아니 그런데 거기 이재명 대표가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또 강남 한강벨트나 이쪽에 이재명 대표가 집중 유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선이 겹치지는 않거든요. 현재 조국 대표가. 오늘 아마 그 4.3 추모식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아니 그거야 국가기념일이니까. 아이고 거기 선거운동 하는 데가 아니니까. 한동훈 씨는 그래도 안 가잖아. 안 왔죠. 안 갔어요. 그거 아주 좋은 구도요. 그랬는데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 공동 교섭 단체를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괜히 또 옆에 너무 서가지고 선대위원장 같아 보이는 거 별로 모양 안 좋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가 이제 옆에 딱 쓰면 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실 대선 주자 물론 사법 리스크는 두 분 다 갖고 있지만 대선 주자의 경쟁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이 하객진의 총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함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전투에서의 연합 함대를 구성한 건 맞는데 한 배를 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건 아니다. 망치선이라고 저희들이 역할을 규정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연합 함대의 같은 함대 소속이다. 하지만 한 배를 탄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선에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명랑해전에서 뭐 12척의 배로 뭐 130척인가 깨부셨잖아요. 그 12척이 권율이가 그 칠전양에 갈 때 탈영한 배들이요. 그러니까 거기 갔으면 다 죽었어. 이순신이고 뭐가 이게 방법이 없는데 가면 죽는 거 뻔히 알거든. 그래가지고 삐져 나왔다고. 거기에 또 이순신 장군이 있어. 임진왜란은 이순신이 한 명이 아니야. 이순신 장군 밑에도 이순신이 있어. 그래요? 동명이인이 있다는 말씀 있어요. 제가 잘 역사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자기 동료들이 죽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왜군을 치지만은 권율에 대한 응징 전투기도 해. 여기서 나는 진짜 죽겠다. 저렇게 쓸모없이 개죽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장수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필사즉생이 나온 거고 그게 명랑해전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신상유전선 10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게 우리 가슴을 울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의 또 녹색정의당도 마찬가지 심정인데, 뭐 상소문 올리시나요 그러면? 아니 국민 상소문. 국민 그래서 상소문. 엎드렸잖아. 우리 비 오는 날 보도블럭 위에 다 엎어져가지고 큰절 3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그런 형편이라 이거야 내 얘기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많이 엎드려가지고 그래요? 잘 안 보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지해달라 녹색정의당. 아니 살려만 달라. 예, 알겠습니다. 진보적 목소리가 또 필요하죠. 노동 문제도 그렇고. 아니, 조국 혁신당엔 노동 후보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눈에 띄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율, 아우, 제외 깜짝 놀랐어요. 공간에 깜짝 놀랐어요. 신고한 분이 약 14만 8천 명인데 이 중에 9만 3천 명 정도가 투표를 참여했습니다. 보통 총선에서 제외 선거라고 하죠. 그러면 해외 공간까지 우리는 여기 바로 한 10분 걸어가면 다들 투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공간은 뭐 200km를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는 아니 사람도 있고. 200km 작은 겁니다. 4시간 차 타는 경우 있고요. 예. 1박 2일 오는 데도 있습니다. 1박 2일로 오는 분들. 그런데다가 4시간 걸려 왔는데 투표 소문을 닫은 거야. 그것 몇 분 때문에 차이로. 받아서. 그래가지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나는 여의도 정치인들이 교포들이 어떻게 투표하는 걸 눈으로 봐야 돼. 맞아요. 그래야 함부로 정치 못해. 예. 우리가 이런 귀한 표를 얻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선거가 또 뒤집힌 분들이 많아요. 지역구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은 총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선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총선 같은 경우 지난번은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좀 현저히 낮았고 네. 이동도 좀 많이 금지돼 있었으니까요. 2020년 때는 재외선거 투표가 보통 40%인데 맞아요. 이번에는 62%를 넘었습니다.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할 때도 댓글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댓글들이 많이 오는데 훨씬 진정성이나 무게감이 달라요. 국내에서 올리시는 분들보다 절박해요. 그만큼 이제 고국을 많이 그리워하고 애국심이 더 커지죠. 걱정하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경우에서 저는 국가별로도 좀 세부 수치를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심판 여론이 제일 많은 데가 중화권이 굉장히 중화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기업이나 그 출장 가신 분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삶의 이 지표가 실질적으로 나빠져서 이 비즈니스 환경이 아주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이걸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맞아요. 이런 어떤 그 교포들, 동포들이 그 많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 280만, 그 중국에 240만 교포가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그 중에서 투표권자는 또 달리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국적을 가진 분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쪽이 또 굉장히 절박합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 인권 감수성이 높은 지역, 이런 경우도 그 국가별 특성이 있고 재밌는 게 미국인데 예. 굉장히 그 교민 사회가 보수 우세거든요. 그런데 주로 한인 회장이나 뭐 이렇게 그 뭐 좀 이렇게 한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보수 일색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투표권이 없어요. 주로 이제 귀화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평소에 교민 사회와 달리 야당 표가 막상 투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이에요.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주로 그런 표들이다. 그러면 그래서 정권 이건 심판론이 보다 더 강하게 아니 이건 반영되고 국민의힘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재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일단 주장이에요. 뚜껑을 아니, 저도 열어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도 비슷한 예. 분석인데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가 이 중국에 예. 갤럭시 수출하는 내가 이제 그 소부장 업체였어요. 예. 소부장 업체인데 소재 부품 장비. 예, 소재 부품 장비. 삼성 휴대폰은 조립을 베트남에서 50%, 인도에서 25%, 나머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등에서 이제 25% 예. 하는데 원래 전 세계 갤럭시 3억 5천만 대 팔았거든요. 연간. 그 중에서 1억 대 이상이 중국에서 팔렸어요. 예. 윤석열 정권 들어간 다음에 마켓 쉐어가 1%입니다. 그러니까 1억 대 이상을 못 팔게 된 거예요. 2억 대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갤럭시가.
그러니까 삼성 걱정은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성도 걱정이지만 소부장 업체들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데다가 공장 짓고 얘도 그 부품 만들 어떤 친구거든요. 예. 근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눈물과 욕이 같이 나온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다음에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그 현대기아차, 현대자동차 1조 원대 회사하고 공장을 1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에 넘기고 왔잖아요. 바이백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러시아 적대 정책을 지속하는 한 바이백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 중국 체리 자동차 들어왔습니다. 원래 수출 그 타국적 자동차 중에서 1위였잖아요. 지금은 체리 자동차가 1위예요. 이러니까 러시아 시장에서. 예, 러시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 이게 분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빨리 투표하고 싶다 이런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빨리 투표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이제 가치 동맹을 얘기하면서 한미일에 그래서 한미 외교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 물론 이제 미국과 일본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 이 엄청난 말씀이시군요. 타격. 아니 비즈니스 뭐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잘 팔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의존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딱 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래 한쪽에 우리 예전에는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 일본에 너무 의존한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해야 된다. 수출 국가 다변화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이렇게 자릅니까? 아니에요. 차근차근 하는 거잖아요. 배가 가다가 급변치하면 쓰러집니다. 지금은 쓰러지는 수준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급변침을 해서. 이번에 이러니까 이제 해외 제외 국민들이 정말 아니 그런데 산업 환경이 바뀌는 건 맞아요. 아니 그건 맞죠. 환경이 바뀌는 건 많은데 문제는 정부의 태도를 보는 거지. 이 삼성전자 휴대폰이 그럼 정권 바뀐다고 잘 팔리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사오미라고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산 반도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대사가 교민들 위로를 하고 동포들 그 정재호 대사 뭐라 그랬느냐? 작년에 탈중국 메신저가 돼가지고 앞으로 여기 중국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하시라 그러면서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때 다 탈중국 한다 그랬어. 근데 탈중국이 되느냐? 안 돼. 아니 그리고 미국도 탈중국 얘기를 이제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데 정부로부터 우리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서운함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현실이지. 사실은 그분들이라고 해서 세계 공급망 재편이 된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단 뭐 중국 제품들도 기술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이런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을 건데 굳이 우리나라 정부 또 주중 대사가 나서서 갑질 대사입니까? 갑질 대사. 이 초를 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분은요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뭐 특파원들 질문도 안 받고 교민 행사도 거의 없어요. 봤다는 사람이 없어 우선 첫째로.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이라고 하는데 갑질 파문 때문에 외교부가 조사를 한다라고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쭉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요거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투표율 얼마나 지난번에 64%인가요?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투표를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7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피부미터인데요. 예. 제가 그냥 피부미터. 피부미터. 피부에 뭐 다르셨어요? 피부미터인데요. 니트모스를 바르셨나? 엊그제 이제 그 구두 닦으러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제 이제 민주노동당 있을 때부터 여의도 한양 빌딩 앞에 그때부터 그 앞에서 구두 닦으시는 분인데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커뮤니티에서 투표 마렵다 그러죠. 투표 마려워 죽겠다고. 빨리 투표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국민으로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야 니네 진짜 이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통로가 투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제발 이러지 마라.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기 때문에 투표 마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번에 한 65에서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는 오늘 아침부로 한 70 목을 치겠다. 70 목선까지. 그러면 그 투표율이 높은 거는
투표 마려운 분들, 윤석열 정권에게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분들. 예. 그 정권 심판을 하러 직접 표를 행사할 분이 많아질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한 65%. 65%. 사실 60%만 넘겨도 잘 나온 건데. 그 전에는 사실 50%까지는 50%대였어요. 총선투표 같은 경우는. 예, 그 정도까지는 무난히 달성이 될 거다. 근데 일단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 비치면은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국가의 수준과 품격이 높은 걸로 봅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무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호주가 당장 벌금 물어요. 벌금 물어야 돼요. 그런데 거긴 또 투표도 1시간 걸려. 선호 투표로. 네, 선호 투표라 오래 걸려요. 애기 밖에 유모차 세워놓고 투표하는데 엄마들이 겁을 낸다고. 30-40분 걸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거는 건강한 민주주의,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반가운 매우 일이다. 좋다.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투표는 어쨌든지 간에 양비론, 어떤 그 체념,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 에너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사실상 재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보수의 투표율은 큰 변동성이 낮아요. 지금까지 어떤 뭐 여당을 할 때나 야당을 할 때나 거기는 변동성이 좀 떨어지는데 진보는 잘 삐져. 네. 그러면은 그냥 투표장 안 나와버려. 이럴 땐 40%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또 저기 이제 신이 나. 그러면은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도 전부 나와. 이래가지고 이 정치적 효능감에 따라서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투표율은 진보의 지표입니다, 이게. 일단 제가 투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난 2004년에 17대 투표율 때 60% 총선 60.6%였다가 2008년 이때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뉴타운 광풍이 불었을 때죠. 네. 그때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이때 투표율이 46.1%입니다. 50%도 못 넘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12년, 2016년을 54%, 58% 하다가 지난 2020년에 코로나 때긴 한데 66.2%. 이때 이제 네. 민주당이 대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다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지적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꼭 뭐냐면 아니다. 어젯밤에 그 100분 토론에서 그 예. 김진 전 중앙 일본 일본 논설위원. 논설위원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두 분이 토론을 하는데 김진 그 논설위원이 전 논설위원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라를 젊은이들이 해집어 놓고 질서도 없고 도덕도 타락시켰으니 노인분들이 가서서 이것을 바로잡는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다가 자기도 깜짝 놀라서 아니 뭐 제가 청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분들의 저도 가장 솔직한 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믿을 거는 소위 노인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젊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게 그냥 김진 논설위원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노인들이 나오셔서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세대별 투표율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전체 투표율보다 세대별 투표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20대의 투표율과 60대, 70대 이상의 투표율, 투표 의향 여론조사에서 보면 2배 차이가 나요.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한 투표율의 상승이 진보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 20대가 전부 다 진보를 찍는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별 투표율 그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의당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야권이 투표 동의를 보다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느냐 꼭 가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또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죠. 뭐든 간에 누구든 그게 10대든 20대 19살부터니까 10대도 있는 거죠. 70대든 80대든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민주당 그리고 예.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유리한 판세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딱 남았으니까요. 네, 아유 깜깜이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얘기도 있어요. 몇몇 후보의 논란들. 이것 때문에 이제 격전지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양문숙 후보 이제 편법 대출 논란이 있었죠. 서초동 잠원동에 41평 아파트를 사는데
사업자 대출로 받았다. 딸이 사업자가 아닌데 이 논란이 있었고요. 김준혁 후보의 일부에서 이제 막말 논란이다. 과거 2022년에 김용민 TV에서 한 발언, 김한란 씨가 옛날에 이랬다라고 한 발언인데 그 표현들이 너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 그래서 특정 대학을 폄훼했고 여성을 성대상화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공영훈 후보 화성을에 여기도 약간 징역 논란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세에 영향을 좀 줄까요? 근데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반영이 됐는데, 근데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있죠. 그 지금 거명하신 양문석 공영훈 후보 지역은 저기 양당 두 후보만 출마했기 때문에. 예, 공영훈 후보는 아닙니다. 공영훈 후보는 아닌가요? 공영훈 화성을인데 김준혁 후보. 이준석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한정민 후보. 제가 김준혁 후보 지역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무투표 당선이 된다. 후보 사퇴를 하게 되죠. 사퇴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지금 우리 기존 정당의 참 문제점인데 이 양문석 후보가 거의 뭐 공천 맨 마지막에 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그 심판의 논리도 좋습니다만은 뭐 검증이고 뭐 당의 기구가 다 무력화된 거예요. 검증 소위가 있긴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후보 등록하고 나서야 이제서 문제가 되니까 선택지가 없죠. 그러면 무투표 당선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은 우리 정치 제도가 그만큼 취약한 겁니다, 이게. 양문석 후보가 있는 데는 이제 장성민 후보가 있고 국민의힘에. 그렇죠.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가 있는 곳에는 이수정 교수, 이수정 맞아요.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이수정 후보도 한 막말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상쇄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대파 한 뿌리 얘기하시는 대파 한 뿌리 얘기인데 그리고 나는 자기가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고 그 말이 더 기분 나빠요.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끔 이성을 잃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중에. 그럼 앞으로도 가끔 이성을 잃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은 그냥 희화화된 선거구지.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 지역은. 그런데 이제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가 조금 경우가 더 안 좋다. 네. 그리고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에 조금 사법적 과정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방침은 내야 될 것 같아요. 방침은 내야 예, 그러니까 일단 선거는 이대로 어쩔 수 없이 치르되 이후에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뭐 결과에 따라서 당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든지 뭐 말은 해야지 그냥 뭐 지역의 문제고 후보자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냐 이게. 그러면 좀 걱정이 되죠. 예,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수정 후보는 뭐 하여튼간에 그렇고 그다음에 장성민 후보란 말이에요. 이 장성민 후보가 소위 부산 엑스포 주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걸 했던.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실은 뭐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돈 수십억 수천억 쓰고 5,700억 수천억 쓰고 5,700억 쓰고 이런 일을 벌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장성민 후보가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기도. 그리고 유권자들이 장성민 후보한테 그렇다고 해서 표를 줄 수 있을까? 이분 진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분이거든요. 장성민 후보가 또 알려지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측근. 술친구라고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그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해외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임원급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회장님 모시고 거기까지 가느라고 고생했다. 파리까지 가고 어디도 가고 다니느라고 고생했다 그랬더니 야, 본지는 사우디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왜? 사우디 될 건데 거기서 영업해야지. 거기서는 미리 영업 안 하면 간판 하나도 달기 어려워. 그 현지 회사랑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현지 회사랑 연합한 뭐를 만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우디 자체가. 그래서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국 대통령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장성민 후보 아닙니까?
아유, 내가 그분을 좀 잘 알아요. 속이 좁겠어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지. 몰라서. 아니, 그건 사우디아라비아 그 홈페이지만 가도 우리가 몇 표 획득했다를 실시간으로 공개했어요. 예. 홈페이지를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사우디아라비아 홈페이지도 안 가고 남의 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유. 아니 그게 본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생존 방식이다. 네, 생존 방식이에요. 지 살겠다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속여. 이제 영화의 한 장면 있죠. 열심히들 산다. 요. 그렇지. 네, 참 영화의 열심히들 살아. 네,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두 후보 다 저는 부적절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지역 정치. 여기서 두 후보라는 구체적으로 양문석 후보하고 예. 장성민 후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버젓이 이렇게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끝난다. 누구 하나는 그 중에 당선은 되겠지만, 예. 그 뭐 온전하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우리 정치가 그래도 품격이 있다면은 정말 일단 중앙당이 책임 있는 방향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밝혀지면 어찌어찌 하겠다든지 뭐 그런데 처음에 나는 그 해명이 나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있냐? 저는 그런 게 좀 더 이게 문제예요.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선거의 특징인데 아까 이제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영향을 주죠. 다. 예,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낙동강 벨트면 낙동강 벨트 이렇게 해서 소지역, 경기도 뭐 남부권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뭐 수원, 예. 용인 이런 데가 한 번에 움직여요. 하나의 선거구처럼. 전국도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고 소지역별로도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그냥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게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그냥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 이슈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그 이슈, 그 기준 하나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가 돼버렸어요. 일단 그게 제일 큰 기준이 될 거야. 예.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판단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인가? 예. 그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을 그런데 하죠. 그거 예.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아니 뭐 현상 일단은, 저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내가 최근에 일부 민주당 후보 중에 너무 심판론에 심취한 나머지 지역에서 케이블 TV 토론 때 거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얼굴도 꽤 알려져서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질 후보가 유세장에도 제일 늦게 나타나고 이런 경우를 누구예요? 아니 저 나중에 밝힐게요. 근데 심지어는 자기 공보물에 나온 선거 공약을 모르고 TV 토론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그 도로 말입니다.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공보물에 공약으로 냈잖아. 이래가지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선거에서 조금 더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해서 겸손하고 뿌리를 내리는 이 자세가 이게 저기 지역 구민들론에서 부실해 보이는 게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중앙 정치 논리만 갖고 선거를 다 끝장을 내려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서 지금 제 눈에도 띄일 정도니까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요분. 그건 내가 나중에 내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 그런데 난 진작에 가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선거 혹시 막바지에 이 양당의 심판 논리에 좀 유권자들이 피로해지진 않으실까. 그래서 정당이 항상 좋은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내 삶의 문제고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이런 어떤 그 희망을 느끼도록 정당은 서비스를 하고 책임을 보여주는 이런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판론에 너무 갇혀버리다 보면은 자꾸 소홀해지고 불성실해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이 그 부분도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하나 삼기는 삼을 것 같아요. 근데 태풍이 몰아칠 때 집안 인테리어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담장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 무너지지 않게 제대로 세우는 게 우선인 거죠. 그 국민들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면 골조도 튼튼해야 되고 안에 생활도 편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에는 태풍 몰아치는데 집안 인테리어 할 시간 없다.
지금은 담장 제대로 세우고 물 안 들어오게 하고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에 기둥을 제대로 세우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의 유권자들은 그 판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녹색정의당이나 새로운 미래도 토론을 해보니까 이재명도 심판하고 윤석열도 심판하자. 예. 조국은 자격 없다. 이게 이제 새로운 미래 TV 토론에서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재명도 심판하고 윤석열도 심판하고 조국은 자격 없다.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을 그냥 한 방에 지금 그 거센 물살처럼 그걸 날려버리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그러한 심판의 정서와 그 판단을 받들고 존중하는 것 역시 정책이나 서비스를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조국 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나왔을 때 제가 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나중에 다른 데서 패널로 나가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하면 무도해질수록 조국 대표는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그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실 상관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데 실제로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터지고 황상무 수석 발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확 또 달라졌죠. 근데 사실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유죄인데 나오는 것도 부적절하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또 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약간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아닌가 거죠. 예. 라는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점이 있죠. 예. 예, 그런 점이 일단 뭐 대통령이 실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더 나타나고 무도하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만 심판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다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그 이후 5년 뒤에는 상상도 못한 퇴행이 왔다고. 예. 그러니까 심판도 어떤 가치와 성실성으로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무도한 권력이 국정농단 할 때 심판하는 거 다 민주항쟁의 역사였지만 오늘날에 보면 미완의 항쟁인 거예요. 그걸 심판해서 그 뒤에 새로운 연합과 다당제 정치 질서로 개혁하겠다고 다 약속해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항쟁은 많이 해봤고 예. 또 수없이 많은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물론 윤석열 정부 같은 처음 보는 정부가 나타났으니까 심판을 하되 이때 어떤 그 책임과 소명을 가진 정치인은 그 이상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막스 베버가 얘기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면서 더 앞으로 어떤 지속적인 그 자기 전망을 열어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 불량 후보들이 심판이 중요하고 태풍이 분다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다른 거를 요 후보님.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한다고 내가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내가 죄송합니다. 이따가 뭐 들어와 여기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막스 베버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태풍은 가끔 불지 맨날 부는 거 아니다. 예. 태풍이나 심판은 가끔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항상 일해야 된다. 항상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더 그것도 큰 일이 준비해야 있기 돼. 때문에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항상 뭐가 옳고 지향해야 될 것은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거죠. 참 새겨들을 말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뭘 자꾸 묻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써드릴까요? 궁금해서 저도 뭐 아무 근거 없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 예. 저 호기심 천국.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세까지는 쭉 얘기를 해봤고 사실 저희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일단 뭐 그런 표현은 그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160억 정관료면 160억이다.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아니 뭐 표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건은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딱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후보는 이종근 변호사가 아니라 박은정입니다. 박은정. 예.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탈탈 털다 안 되니까 거짓 정보를 막 흘려요. 공황장애로 뭐 이런 얘기. 근데 일단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바가 없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단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휴직 기간을 그 사유에 대한 얘기인 예, 거죠. 휴직 사유에 대해서 건강 정보는 굉장히 그렇죠. 초민감 정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계자에 따르면 뭐 전해졌다 어쩌고 저쩌고 법 쪽에
그 관계자와 법조계 사람들이 누군지 전 궁금하고요. 그런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수임, 누가 수임했다, 어떤 사건을 수임했다. 이거는 검찰과 서울변협이 알 수 있고요. 예. 수임료를 알 수 있는 데는 서울변협 내지는 그 대한변협의 법조윤리위원회. 라고 있어요. 원래 선임을 하면 선임계를 내도록 돼 있죠. 선임계를 내도록 하고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약정을 했냐, 이거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전직 그 법조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서울변회의 일부 간부들이 국민의힘 현재 후보이거나 예. 또는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검찰과 서울변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취재했을까? 예. 매우 궁금합니다. 의도가 너무 뻔해요. 의도가 너무 뻔해. 그리고 어젠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건 보니까 이종근 변호사가 형사부장으로 보고를 받았던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 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점을 적시했는 때를 보니까 이종근 변호사 서부지검장 할 때를 형사부장일 때 보고받은 사건이다라고 써놨더라고.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조선일보 기사. 그 팩트 체크가 안 돼 다단계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대응해라,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영장을 형사부장으로서 청구해라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다라고 지시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관계사 대표를 나중에 변호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조선일보가 일단 썼죠. 당시 형사부장이 아니었어요. 서부지검장이에요. 서울 서부지검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관계자를 변호했다라고 박모 씨. 하는데, 박모 씨. 그때 박모 씨가 고소고발을 했던 때가 2022년이에요. 11월. 예. 2022년 11월에 이종근 변호사가 뭐 하고 있었냐? 이때가 언제? 2022년 11월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잖아요. 저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쫓겨가 있을 때. 쫓겨가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 광모 씨는 소위 V글로벌인가? 그 회사가 광모 씨를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 V글로벌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사실관계가 다 안 맞아. 근데 그걸 가지고 틀린 사실관계를 쭉 짜깁기를 해서 보고받고 엄격하게 하라고 하더니 이 사람을 변호했다. 좀 더 이상 검찰과 조선일보는요, 이 선거에서 손 떼세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까지 선수로 뜁니까? 일단 정보 자체가 수임 가격이 센 것은 변협의 1, 2위원회에서 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추정인 거죠. 뭐 하여튼간에 거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모르겠어요. 무슨 다른 취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보고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일단 돈 준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어갈 취재했는지 수도 모르겠어요. 네. 돈 준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변호사가 알리는 데는 거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박은정 변호사의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 이제 신작식 변호사님이 이제 반박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참 진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11,300자인가요? 400자 이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원래 담화가 나오기 전에는 의대 정원에 2,000명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에. 이럴 걸로 예측이 다 됐는데 실제 그 말이 있긴 있어요. 열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이 있겠는데, 근데 다음날 동아일보 사설에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는 건지 검토하겠다는 건지 헷갈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뭐 그런 사설, 그게 제일 정확한 사설이에요. 근데 그 하루에 나온 메시지만 해도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얘기는 또 숫자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담화 전에 숫자를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의하겠다고까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메시지 혼란이면은
이제 내부에서 정책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 의료개혁은 하나만화예요. 이건 실패해놓고 가는 의료개혁이라고.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필수 지역 의료가 튼튼해지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냐 없냐 요게 관심사인데 저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방향성 하에서는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얻어 터졌습니다. 사실은 진보 무상 의료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은 아니 공공의료 다 망쳐놓고 의료의 공공성 회복이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인데 그걸 갖다가 의사들 뭐 돈벌이하게 해줬다는 게 이 다만은 더 망가뜨리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수 또 의사협회에서는 우리가 돈만 하는 도둑놈이냐. 예.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게 수습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금 가버렸으니 대량 난감이지 이게 이거. 그러니까 나는 저 이거 규탄하기 전에 진짜 의료가 걱정돼.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큰 뭐랄까요 우려인데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뭔가 얘기는 했는데 네. 뭔 말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정책실장이 이 말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만일에 그때 5세 뭐 교육이나 이런 데 그랬잖아요. 네.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그런다니까. 또 애매하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고. 아니 그 전날도 이거 담아갖고 밤늦게까지 경론하고 싸웠다. 뭐 포탈에 뭐 예고편 기사가 올라왔다 빠졌다. 그랬죠. 아니 이 자체는요 이미 정책의 중심이 깨진 겁니다. 이걸 개혁할 주체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실패해놓고 하는 개혁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지금 환자 곁을 떠난 건 잘못이죠. 빨리 그죠. 돌아와야 돼요. 당장 저희 어머니도 혈당 조절 입원을 하기로 했다가 그 충북대병원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혈당 조절을 예. 하셔야 되는 정도의 지금 그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태인데 입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의사가 없으니까 예. 입원을 할 수가 없어. 직접적 피해자예요. 그 의사들 원망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일단 그 예전에 그 주 69시간 뭐 이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이 야 그건 너무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이므로 그건 대통령 개인이 의견이고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자는 누구인가?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사는구나. 대통령이 야 이건 좀 정책 다시 좀 검토해보지라고 했더니 아유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정도는 개인 의견 존중해드리겠지만 예.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대통령 개인 의견이고요. 이렇게 얘기했고 성태훈 정책실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시간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대통령의 담화를 오전에 했던 그 51분간의 긴 독백을 한 방에 날리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진짜 정신머리 없구나. 근데 여기서 점입 가경은 뭐였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제 한 말이죠. 그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화 대통령 나온 날? 담화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모두가 저의 책임입니다. 그랬죠. 예. 네. 그 이미 근데 그때도 엎질러진 물이에요. 보수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열받았어.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한동훈한테도 열받았지만 한동훈 대표한테도 비대위원장한테도 열받았지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51분 동안 독백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고 한일 관계가 좋아졌고 내가 건전재정 하면서 물가를 잡았고 뭐 그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거 판세 불리한 건 한동훈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에 이제 아니 저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가 이렇게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그렇죠. 대통령 말대로라면 자기는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은 다 잘했잖아. 대통령의 독백에 따르면 51분짜리 독백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선거에서 지면 책임은 뭐야? 한동훈한테 있는 거지.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 책임은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요? 저를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실 할 건가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때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일날은 서로 지간에. 그래놓고 다음 날 에이 하루 아침에 뒤집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욕 먹었거든 뭐냐면은 고수 어르신들한테 다. 이때쯤이면 심리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정신 분석학에 의하면 예.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경쟁한다는 게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디푸스 컴플렉스. 여기서 이제 이걸 발전시킨 의사들의 처방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의 연을 끊고 아이고야.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아바타로. 이게 대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소가 된다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독자적인 발광체가 돼서 윤 대통령을 치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 예. 두 번째는 완전히 아바타가 돼가지고 이도저도 아니야. 되는데 하루는 약간 치는 것 같더니 다음 날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본인으로서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날에 했을 때 본심이 그냥 튀어나온 것 같아요. 튀어나온 거예요. 첫 연설에. 너무 짜증난다. 난 잘하고 싶은데 내 위에 원탑이 이게 다 망쳐놔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인데 이것도 망쳐지게 생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엘리트고 나름 또 뭐 자기 자신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본인이 하면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난 쪼대로 산다 뭐 이랬잖아. 그렇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자기가 살는 건데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아저씨가 한 거다. 그런 얘기를 그 첫날 한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온 거야. 그렇죠. 그냥. 해놨다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니까 또 책임 없냐? 홍준표 시장이 딱 얘기했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황태자인데. 저는 근데 그 다음 멘트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모두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왜? 대통령은 대통령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을 그렇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패배를 직감한 정부 여당 측이 굉장히 책임 떠넘기기 내분에 지금 이미 내분의 전조가 먼저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버로스크 효과라 그래요. 오브로스카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스 신화에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화하는 건데 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물고 들어가는 거 가지고 뒤집는 건데 그래서 그 문양이 있어요. 그 네, 원형인데 있어요. 이 머리가 자기 꼬리를 계속 물고 먹고 있는. 들어가는 네. 거.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소화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이 되는. 이거에서 뭘 해도 내가 한 말 때문에 안 되는 현상.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버로스크 효과. 우버로스크. 우버로스크. 답에서 써먹게 좀 한 글자씩 똑바로 얘기해 주시면. 우버로스크. 제작진이 좀 찾아봐. 그리스 우버로스크. 신화의 네. 뱀꼬리. 우버로스크. 근데 우버. 꼬리를 먹긴 먹습니까? 점점 꼬리가 짧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꼬리가.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아주 그거는 신경자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언어는 네. 이재명의 말꼬리를 잡고 조국의 말꼬리를 잡고 누군가의 말꼬리를 잡아서 거기에 댓글하는 막댓 사수 정신으로 마지막 댓글은 내가 사수한다.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아서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데요? 가거든요. 네. 연습하신 근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말꼬리 잡고 자기 말꼬리까지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버스 사태가 그런 거예요. 이진동 대표가 변호사한테 전화하겠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온 검찰관이 전화하세요 그랬는데 그때 비밀 패턴을 푸는 걸 보고 이게 쉽게 풀린 거야. 휴대폰이. 검찰의 미끼에 이 대표가 걸린 건데 거꾸로 이번엔 검찰 조사 포렌식 그거 참관하다가 그렇죠. 잠깐 검찰 수사관이 비운 사이에 공문하고 화면을 촬영했어. 네. 그런데 이건 비밀이었다고. 음. 그런데 뉴스버스 기자가 질문서를 보낼 때 실수로 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검찰에 보내버려. 잠시 후 이 대표가 알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너 인마 그런 비밀을 노출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게 사건을 만들었어. 그 실수가. 이번에는 디넷. 검찰이 이 대표의 미끼를 물었어. 야. 이렇게 양쪽이 서로 던진 미끼를 같이 무는 형국이 있는 거라고. 이게 이제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형국이 돼가지고
이제 소환 일정이 없어졌어. 이 대표를 안 불러 이제 검찰이. 가면 사건의 다 성격이 빠지게 바뀐 거예요 이제. 일단 지금 서로 말씀하신 가지고. 거는 이제 검찰이 이재용 디넷 대표를 디넷. 조사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검찰의 네트워크, 서버, D넷에 올렸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었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그 정도 다 알아요. 디지털 캐비넷. 그래서 아니 뭐 친절한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서로의 미끼를 모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형국으로 그 사건은 끝난 사건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미 뭐 부산저축은행 뭐 허위 보도 수사, 아예 명예훼손, 아예 이제 떠들지도 마. 그 부르지도 떠나서 못해. 이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큰 사건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이에요. 두 개가 그거는- 두 사건이 서로를 잠식해 들어요. 그래서 어.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관련자들 김형현 전 법제처장이 저희 비례대표 14번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수처에 고소고발했죠. 그리고 네. 이거 국정조사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야 돼요. 이거 디지털 캐비넷이 이대로 그냥 그 큰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이대로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캐비넷 안에 사건과 관계없는 연인과의 다정한 사진, 나의 사생활, 친구들과 보낸 문자 이런 정보 그냥 다 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인 사찰 그 언론인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언론인의 이진동 대표의 핸드폰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통신 내역이나 다 들어가는 통신 거죠. 내용이 다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놓고 무슨 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예규로 만들었다 이러질 않나. 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놈의 예규조차도 올해 1월 1일 날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그 일몰 예규라서 얘기했죠. 일몰 예규라서 종료가 됐는데 자동 갱신됐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은 이제 서로 간에 다 뭉개진 거예요. 일단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내 찾았는데 정확하게 우로보로스 효과라고 그래요. 우로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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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처음 들어봐요. 네. 아니 뭐 아는 체 하시고 그래요. 그 문양이 많아요. 네, 그 서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는 이게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급 강의는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뭐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보고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있죠 뭐. 예, 살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빼야 되는. 빵도 있지만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또 돼서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담화문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할 수 얘기까지도 예. 아. 지금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뭐 네. 더 하실 말씀 혹시 그- 뭐 준비하신 거 다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제가 하나 팬입니다. 요새 아주 그냥 진짜 몇 년 만에 느끼는 즐거움을 뭐 느끼는데 애양심이 강하시고. 예, 아니요 저는 그 애양심보다도 그 하나 팬들한테 반해서 하나 팬이 됐어요. 8회에 뭐 한 9대0 이렇게 지고 있다가도 한 점만 얻으면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는 그 멘탈갑 정말 반했는데 오랜만에 지금 고산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 하나 팬들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예, 고산병 지금 숨도 1위라고. 차고 그러지만 이제 꼭 참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야구 전문 기자 한 분이 저한테 딱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연말에나 알 수 있는 올해 최고의 이변을 사람들은 4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혁명적 약진과 한화의 우승 도전입니다. 제가 하나 팬인 걸 알고 보내신 것 같은데 이분의 이 일단 뭐 예상에 하나 팬들 오늘 좀 많이 나가네. 하나 팬들도 어떻게든 끌어모겠다는 영끌의 자세가 좀 보이는데요. 유현진은 99번, 김강민은 9번, 조국혁신당은 9번입니다. 네. 녹색 정의당에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저도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빼고 나머지 7개 팀 팬이라고 하면 아니 송진우가 내 중학교 동창이요. 네, 내가 그거 어떻게 그 장종원이도 내 어릴 때부터 봤어요. 예. 네, 이 정도면 뭐 팬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그 5번도 찍고, 예. 그리고 뭐 저 뒤에 9번도 있고. 뭔도 있고. 네, 오늘 디톡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